오늘 아침 일라디오 1950년 10월 1일은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한국군이 38선 위로 진격한 날이었습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이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죠. 오늘은 해병대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국군의 날 행사가 경북 포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남북관계에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긴 합니다만 우리 군의 위용을 생각하면 언제나 든든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기까지 이어진 많은 분들의 희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개천절과 대체 휴일로 이어지는 10월의 보너스 같은 가을 휴가가 시작되네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 거리두기 수준을 2주 연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방역 수칙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안전한 연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요즘 서해안 바닷가 그물에 살이 꽉 찬 이것이 주렁주렁 매달려 올라옵니다. 서양에선 이것을 스위밍 크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게와는 다르게 헤엄을 잘 친다고 하죠. 피로 해소에 좋은 타우린, 또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가을 보양식인 이것은 꽃게였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2907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0066-5412번을 비롯한 17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올해 쌀 생산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긴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인 350만 7천 톤을 기록했는데요. 수확량은 적은데 품위까지 떨어지다 보니 시중 쌀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농가 경제는 더 어려웠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쌀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돼서 381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변수는 수확 작업 직전까지의 날씨, 그리고 지난달부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병해충 피해율입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수확기를 앞둔 현장의 벼 작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었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에 대한 관측이 나왔죠? 네, 지난해 쌀 생산량은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쌀이 이제 1년에 한 380만 톤에서 400만 톤 사이에 생산이 되어 왔는데요. 지난해 날씨가 워낙 좋지 않아서 50여일간의 긴 장마, 그리고 또 수확기 직전에 불어닥친 태풍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작년에는 350만 7천 톤 생산에 그쳤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쌀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2021년도 쌀 생산량 관측 결과를 보면 올해 이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한 0.8% 정도 증가한 영향도 있고요. 또 벼 작황도 평년작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381만 톤 정도입니다. 네. 지난해 생산량 감소 때문에 시중 쌀값은 좀 오른 편이었었죠? 네,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1년에 신곡 수요량이 한 380만 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지난해 쌀 생산량은 한 30만 톤 정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는데 그렇다고 시중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농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만 네. 매년 수입해야 하는 수입쌀 그리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구곡 등이 이 지난해 부족한 국내산 쌀 생산량의 빈자리를 메웠고요. 또 정부가 농산물값 특히 이 농산물값에 대해서는 물가억제 대표 품목으로 지정하다시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분에 비례한 이런 쌀값 폭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쌀재배 농가들은 수확량이 대폭 줄어든 탓에 소득이 되레 감소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까 비료라든가 약재 이런 생산비가 더 많이 들었고요. 또 농자재값 인상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다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 쌀의 품위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소농의 경우는 농지 임차료 내기도 버거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공익직불금으로 쌀 농사의 이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네. 올해 조생종 벼 수확은 끝났고 이제 중만생종 벼 수확을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올해 조생종벼는 날씨가 좋았던 탓에 작황과 수확량 모두 이 평년작 이상이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의 이 관측 결과를 보더라도 조생종은 출수기, 그러니까 벼 이삭이 나오는 시기 전후에 일조량이 많아서 조정 수율도 전년과 평년 대비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8월 말부터 9월 초 비가 굉장히 좀 자주 온 영향을 받아서 조생종보다 부진하다 이렇게 생육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생산 전망은 조생종이 비록 수량이 증가가 좀 많이 한 반면에 네. 중만생종은 기상 악화로 수확량 증가폭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그래서 이제 381만 톤이라는 예상 생산량에 대해서도 조금 유동적이다 이런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네. 그 현장의 농민분들이 예상하는 그 수확량 정도는 어떤가요?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평년작의 수준, 381만 톤 정도의 쌀 생산량 관측치에 대해서 농민분들께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요. 이 농경련의 발표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전국 쌀 생산자협회 엄청난 정책위원장과 어제 통화하면서 현장 상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수확 작업을 할 때까지 날씨에 대한 변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9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지난 추석 명절 같은 경우 제가 천안에 있었는데 추석 당일 새벽녘에 좀 비가 굉장히 많이 올 정도로 비가 네. 잦았습니다. 이런 가을 장마가 쌀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전했는데요. 지역적으로는 벼 목도열병, 깨씨무늬병 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엄청난 전국 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농경련이 관측한 내용의 끝부분을 보면 조생종은 평년작, 중만생종은 병충해가 있다 정도로 이렇게 말끝을 흐리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는 병해충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실체를 전했습니다. 따라서 농경련 예측치보다 2021년산 이 쌀 생산량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 내리는 거 이런 게 예측이 안 되니까 병충해 발생도 좀 따라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는 지금 벼 병충해가 전북이 가장 심한 상황이고요. 전남도 그렇고 충남도, 강원도까지 벼의 병충해가 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수조사라든가 공식적인 발표를 한 것이 없어서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는 거 조금 어렵지만 현장 여건이 썩 좋지 않다는 게 생산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박흥식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도 전북 김제에서 벼농사를 꽤 많이 짓고 있는데요. 박흥식 의장 논에도 일부 벼에 도열병이 발생했고 인근 농가들의 벼 작황을 보더라도 크고 작은 도열병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벼 도열병은 병원군이 빗방울을 치면서 번지기 시작해서
한순간에 급속도로 퍼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치료제라든가 예방제 모두 있지만 지금 이제 수학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가 시행되고 있어서 이 약제라는 게 농작물 품목별로 허용되는 것만 엄격히 가렸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혈병 치료에도 속도가 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과거 같으면 조혈병에 잘 듣는 약을 민간에서 듣고 이제 눈에 치면 잘 잡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네. 조혈병이 걸렸다고 해서 아예 수확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수확 후 품질이 떨어지고 벼를 탈곡해서 건조하고 도정해 보면 수율, 그러니까 벼가 쌀이 되는 이 비율이 크게 낮아져서 결국 농가 소득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장에는 벼조혈병 외에도 깨씨무늬병도 이 확산세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농정에서 지난달 28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공정리의 이 병해충 피해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네. 그곳은 뭐 이제 깨씨무늬병으로 눈이 검붉게 물들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이곳의 농민분들은 체감하는 피해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평균 생산량의 70에서 80% 정도도 수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설령 수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상품성 있는 쌀이 10%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이제 중순쯤 되면 전국에서 벼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병해충 피해가 번지지 않아야 할 텐데요. 네, 뭐 크든 작든 병충해가 생긴 논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벼 수확 작업이 최소 2, 3일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든 벼 포기를 더 키워봤자 득이 될 게 없고 또 뭐 감염된 포기가 더 늘어나기 전에 수확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논 바닥만 마르면 바로 수확 작업에 들어갈 농민들이 상당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라도 계속 화창하면 그나마 근심이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확기의 쌀값도 중요한 문제인데 현장 여론은 어떤가요? 예, 쌀은 이제 농가의 굉장히 주요한 소득원인데요. 쌀은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좌우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의 수급 정책 방향입니다. 지난달 27일 진보적인 농민단체가 소속돼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보장하라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이 신곡 수요량보다 부족하게 생산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시중 쌀값이 다소 높게 형성돼 있었는데요. 정부가 2020년산 정부 보유 양곡을 5차례나 시장에 방출했습니다. 물량으로 따지면 이게 37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이 물량을 계속 시장에 방출하면서 그때그때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출한 8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여분의 쌀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정부 양곡이 방출됐는데요. 실상은 정부 설명과 달랐다는 게 농민단체들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는 8월의 시중 쌀값은 7월 대비 한 0.5% 정도 하락세를 보이는 시점이었고요. 또 작년과 비교해 재고량도 대폭 늘어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농민의 길은 정부 양곡을 풀어야 할 만큼 쌀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외식 수요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8월에 정부 양곡 방출의 핵심은 물가를 잡는데 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이런 가능한 대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충북 오성구 농업관측센터에서 농식품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양곡 수급안정 대책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생산자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값을 바라는 것이지 폭등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회의 결과가 생산자, 소비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쌀값 안정과 수급 대책의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젠 나뭇잎들 색이 진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숲에 들어가면 이런 계절 변화가 좀 더 깊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이 계절의 변화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구 생태계에 우리가 큰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도 그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식물학 수업이란 책을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상반된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 변화에 미혹되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던 대로 계속 밀어붙여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쪽이 있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그 장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식물의 경우 식물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뿐입니다. 식물의 크기와 형태, 성장 방식은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생물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5년 전 갔을 때 수목원 조성 중이라고 했는데 올해 4월 정식으로 개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 있는 율곡수목원에 가봤습니다. 네, 파주 율곡수목원, 율곡 이희 선생과 관련이 있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 소개글을 보면요. 율곡수목원이 위치한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는 이희의 본가가 있던 곳으로 그의 생애와 관련이 깊은 곳이며 이희의 호 율곡도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율곡은 밤나무가 많은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율곡 이희와 밤나무에 대한 여러 설화들이 전해져 오는데요. 탁발 스님이 어린 이희를 보고 호환을 당할 상인이 이를 피하려면 뒷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라 이렇게 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신사임당이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셨다는데요. 훗날 스님이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보니 두 그루가 죽어 있었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스님이 호랑이로 돌변해가지고 물어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다른 나무가 나도 밤나무 이렇게 소리쳤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한테 너도 밤나무 잖아 라고 해서 화를 표했답니다. 네. 실제로 나도 밤나무와 너도 밤나무도 있는 나무인데요. 이 설화를 살려 율곡수목원에는 나도 밤나무 길이 있고요. 이어서 자경문길, 경몽요결길, 신만양병길, 사면수강길이 2,700m에 걸쳐 있습니다. 네. 이 길을 구도장원길이라고도 하는데요. 율곡 이희께서 9번이나 과거에서 장원 급제한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과 관련된 곳이었네요. 네. 거기서 어떤 나무를 보고 오셨습니까? 율곡 수목원은 파주시 최초 공립수목원으로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증식, 전시를 목적으로 2008년 조성계획을 세운 뒤 올해 개원을 했으니
14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축구장 47개 면적에 조성된 율곡 수목원에는 침엽수림, 자생식물원 등 21개 식물 주재원 그리고 1,300여 종 수목과 화초가 식재되어 있었는데요. 요즘 가을 열매가 예뻐 조경수로 각광받고 있는 참 빗살나무가 4대꾸로 모여서 자라고 있어 참 빗살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참빗살나무. 참빗과 관련이 있는 건지 빗살과 관련이 있는 건지 조경수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나무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참 빗살나무는 노박 덩굴과 낙엽 소교목으로 높이 3에서 8m 혹은 그 이상 자라기도 하는데요. 네. 먼저 이름과 관련해서는 빗살이 가늘고 이들의 간격이 촘촘한 빛을 참빗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로 참빗을 만들어 참빗살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참빗살나무 목재의 비중, 그러니까 밀도라고 부를 수 있는 비중은 목재의 단단한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밀도가 높을수록 목재가 단단하다고 할 때 참빗살나무의 비중은 0.7이어서 참빗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참빗은 비중 0.9가 넘는 박달나무로 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햇빛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빗살에 강한 나무를 빗살나무라고 하고요. 이런 나무들로 참외나무, 화살나무, 회나무 등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잎이 두껍고 표면이 반질거려 뜨거운 햇볕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빗살나무라고 할 수 있는 나무에 참자를 붙여 참빗살나무에서 참빗살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변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 변이,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꿔왔다는 건데 같은 참빗살나무여도 그 자라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을 바꿨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가소성과 관련해서 다시 식물학 수업을 보면요. 예. 인간의 경우 어른을 기준으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키 차이가 몇 배로 나는 경우는 없는데 식물은 같은 종류끼리도 높이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장소에 따라서 햇빛의 정도, 물의 양, 양분의 양, 바람의 세기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 그렇게 된다는 게 저도 상당히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식물을 볼 때 도감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식물 동정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참빗살나무에도 좀참빗살나무, 좁은 잎 참빗살나무, 둥근 잎 참빗살나무 등이 있고요. 또 참빗살나무와 유사종으로 화살나무, 사철나무, 줄사철나무, 나래해나무 등을 꼽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게 움직이진 못해도 이렇게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건데 참 네. 대단합니다. 참빗살나무는 아까 가을 열매가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모양인가요? 예. 먼저 그 2013년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이 독도 생물자원 확보와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실시한 2013년도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및 식물 유전자 분석 자료를 보면은요. 얕은 토양층과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입지적으로 열악한 독도에서도 이 참빗살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와. 이는 참빗살나무의 생명력이 일반 나무보다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참빗살나무는 양지와 음지 모두에서 잘 자라고요. 내한성도 좋으며 염기에도 강해 전국 산은 물론 독도 같은 해안지대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친화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조경수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참빗살나무는 암수 한 그루로 양성화가 봄에 3가지 아래에 연한 녹색으로 모여 달리는데요. 꽃잎은 4장이고요. 개나리처럼 암술이 긴 장주와 암술이 짧은 단주화를 가지고 있어 이채롭습니다. 꽃가루 바지가 끝나면 녹색 열매가 되었다가 차츰 종자의 껍질이 주황색이 되는데요. 바람개비처럼 달린 이 빼어난 색감의 열매가 단풍이 든 잎과 어울려 아주 황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늦가을에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찍어오신 사진 보면 이제 아직은 주황색이 아니어서 예, 아쉽긴 한데 가을이 깊어갈수록 참빗살나무 더 많이 들여다봐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빗살나무는 어디서든 잘 자라기 때문에 조경수 많이 심고 있고요.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가을에 분명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경수로 선택될 수 있는 참빗살람의 장점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은요. 첫째, 생장이 빠른 편이고 전정이 되며 이식이 용이하다. 둘째, 내습성과 내조성과 내한성이 좋아 전국적인 식재가 가능하다. 셋째, 늦은 가을에 홍색 단풍과 홍색의 열매를 관상하는 것이 아름답다. 넷째, 자연의 수영으로 수관의 흐트러짐이 적고 전정 등의 관리가 거의 필요 없으며 특별히 관수와 시비는 필요로 하지 않고 병충해가 적다. 다섯째, 토지를 가리는 것이 적은 편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를 보면서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라는 식물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독도에서도 자라는 참빗살 나무였고요. 네. 다른 나무는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 율곡 수목원 구도 장원길 바깥에는 그 도토리 길이라고 해서 겹겹이 있는 낮은 산길을 5km 정도 걸어야 하는데요. 제가 전에 갔던 길이기도 하고 그때가 늦가을이어서 이번 늦가을을 기약하며 율곡 수목원 전망대에서 숲 사이로 흐르는 임진강을 잠시 보고 다시 입구로 거의 다 갔는데요. 네. 올라갈 때 못 본 키 큰 망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망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율곡수목원에선 임진강도 전망을 할 수가 예, 있군요. 보입니다. 네. 망초, 개망초도 비슷한 종류인지 궁금하고 이것도 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그런 경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풀도 강을 경계로 이쪽 풀과 저쪽 풀이 효율적인 광합성을 위해 혹은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키나 덩치가 다르고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망초와 개망초는 모두 국화과 풀로 꽃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망초는 7월에서 9월에서 개화하고요. 국화과처럼 꽃 가장자리에 혓꽃을 가지고 있는데 활짝 피려다만 모습을 하고 있고요. 개망초는 6월에 7월로 조금 일찍 개화를 시작하는데요. 네. 노란 대롱꽃 주위로 하얀 혓꽃을 활짝 피우고 있어 그 모습이 계란 프라이 같다고 해서 계란꽃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개망초입니다. 네. 망초는 키가 2m까지 자라고 잎 길이가 7에서 10cm, 너비는 1에서 1.5cm로 양끝이 좁아지는 선형이고요. 개망초는 1m까지 자라는데 잎 길이가 4에서 15cm, 너비 1.5에서 3cm로 양면에 털이 있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초 잎보다 개망초 잎이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망초보다 예쁜 개망초에 왜 좀 못하다는 의미의 개를 붙였냐며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 강조의 의미로 또 개를 붙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었나. 그러니까 꽃이 더 예쁜데 왜 앞에 개가 붙어서 개망초가 되었을까 이런 예.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최종 목적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초본의 경우 한 해살이 풀, 여러 해살이 풀로 분류가 되는데요. 망초는 이 분류가 무색하답니다. 다시 식물학 수업을 보면은요, 망초는 가을에 싹을 내어 해를 넘기는 겨울형 한 해살이 풀이라고도 하는데요. 겨울 동안 잎을 펼쳐 영양분을 축적하면 봄에서 여름에 걸쳐 꽃대를 올려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교란이 큰 장소에서는 느긋하게 성장하며 꽃을 피우가 여유가 없어 네. 봄부터 여름에 걸쳐 발아한 뒤 몇 주 만에 성장의 꽃을 피워 여름형 한 해살이 풀로 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이 없는 열대 지역에서는 겨울을 넘길 필요가 없어 여러 해살이 풀처럼 살고요. 이처럼 성장 패턴을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데 이 모습이 개망초보다 뛰어난 망초로 그와 비슷한 망초는 개망초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망초를 우리가 망국초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이 자원 수탈 등 여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을 때 거기에 쓰인 침목에 북아메리카 원산 망초씨가 붙어와 철도를 놓을 때마다 망초가 피어 그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만일 그 율곡 이이의 말씀을 받아들여 10만 양병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요. 변화를 읽어내고 변화에 대처하는 생존 전략, 율곡 수목원의 참빗살나무와 망초에게서 배울 수 있어 상당히 감사한 답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엔 서울이 26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은 곳도 있겠고요. 낮 동안에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 밤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 없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주말 낮부터 다시 쾌청한 하늘을 되찾겠고요. 개천절 연휴 동안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64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320여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였고요. 또 일주일째 요일별 최다 확진자 기록이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서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현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정부가 오늘 어제 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도 자체가 복잡하다 이런 언급을 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어제 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예약이 마감이 됐는데요. 여전히 500만 명 정도가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잔여 백신을 예약할 수 있고요. 다음 달 중순부터는 따로 예약을 안 해도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달 한 18일쯤부터는 바로 맞을 수 있을 거라고 하죠. 예. 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인데 손실보상금이 나갈 거라고요? 네, 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느라 오랫동안 큰 손해를 견뎌온 소상공인 분들께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사정과 피해 규모가 달라서 이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요. KBS에 따르면 정부는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실액을 조사해서 이에 맞춰 보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방식은 크게 두 단계인데요. 일단 코로나19 유행 전인 지난 2019년과 올해 매출을 비교해 계산을 합니다. 다만 손실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고요. 집합금지 업종은 계산액의 80%, 영업 제한 업종은 60%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요. 이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은 90만 명 안팎인데 이 보상 규모가 최소 2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이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손실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화천대유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 수사 상황이 또다시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나온 보도들을 전하면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5호의 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 김만배 씨 등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총 19개의 녹취록이고 이 돈다발 사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또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로비를 벌였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그제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핸드폰을 창밖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취재진과 만나 핸드폰을 버린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했고요. 또 자신은 그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니며 자신은 개인적인 이익을 보거나 특혜를 본 게 전혀 없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핸드폰은 못 찾은 거죠? 네, 예.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불미스럽고 부정한 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공수처에 이제 이첩을 했네요. 네,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전체를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현직 검사는 이미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고 당시 손중성 검사와 일하던 휘하 검사 2명도 혐의에 연루가 됐습니다. 이 현직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관할이고요. 이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 사건 관련 다른 피고소인들도 이 중복 수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대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후보들이 뛰고 있는데 이제 말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치매 환자를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네요. 네, 얼마 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이 청약 통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집이 없어서 안 만들었다라고 답을 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청약 통장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만드는 건데 이 청약 통장을 모르고 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를 해명하겠다며 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택 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약 통장을 모를 수 없다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인데요. 그 말 외에도 혼자 살고 지방을 돌아다녀 청약 통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라는 역시 청약 통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이 되자 해당 영상은 생방송 직후 비공개 처리됐고요. 이후 삭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은 일정 부분을 편집한다고 영상을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장용준 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데 그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군요. 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그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장용준 씨는 지난달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벌인 일이었는데요. 경찰은 수리깨면 조사를 하겠다고 장용준 씨를 돌려보냈었고 장용준 씨는 사건 발생 12일 만인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장용준 씨는 음주 측정 거부 이유와 부친의 선거 캠프 보직 사퇴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는데요. 경찰은 당시 폭행당한 경찰관의 진단서와 장용준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음식점 CCTV 영상, 주문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외에도 음주운전, 상해 혐의까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불거진 또 다른 문제는 그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가 됐지만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제자리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일 때는 음주 측정 거부가 형량이 높지만 그 이상일 때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형량이 더 낮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강화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한 얘기를 내비쳤네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연설을 통해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초부터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회복될지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했고요. 이 남조선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고 위해를 가할 생각도 없다면서 이 북조선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노상방뇨라던 변호사들이 말리는 노부부를 폭행했다고요?
네, 이 현직 변호사들이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식당 주인 부부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변호사 40대 A씨와 30대 B씨는 그제 오후 10시 50분쯤 이 술에 취한 상태로 90대, 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이 식당 건너편에서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당연히 식당 주인분들이 나와서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주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했고, 또 B씨는 폭행을 말리는 70대 할머니를 여러 차례 밀쳤습니다. 이들은 식당 안까지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고요. 출동한 경찰과 피해자들에게 욕설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해당 변호사들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아직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요즘 던킨도너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위생 관련 논란이 있습니까? 네, 이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에서 비위생적 환경을 방치한